네. 예. 2교시입니다. 예. 이제 화면이 보이고, 예. 제가 뭐 일거수일투족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재훈님 어디 갔어요 지금? 또 해바라기 바탕 또 깔고, 해바라기요? 예. 어디 멀리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동욱님은 담배잎 재배하러 이렇게 가신 건 아니죠? 오시는 중이신가? 모의고사 사회를 풀이를 잠깐 한번 보면요. 네. 예, 이제 배경 지식은 아시다시피 이제 다들 이제 뭐 134회, 5회 이제 타기술사 우리 유사 문제 검토 차원에서 빠르게 한번 봐야 되고, 그 외에는 그 예전에 이제 예상 문제 나온다고 했던 부분들, 그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 이제 같이 참조하셔가지고 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이해하시고요. 1번이 나왔던 거는 1교시 뭐 예를 들어서 10점짜리 차합식 유량계,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유량계는 이렇게 핵심 사항이 이제 Q는 AV부터 출발하는 개념이라서 Q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단면적을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속도가 어떻게 될 거냐. Q는 값은 같을 때, 아니면 Q 값이 달라지면 그 왜 달라지는지 하면 Q는 AV가 있는데 A를 바꿔서 또는 V를 바꿨던 걸로 Q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유량계 핵심인데, 그 중에서 차합식 유량계, 우리 가장 많이 쓴다라고 하는 것 중에 우리는 지금 프로셀 유량계는 차합식과 차합은 좀 개념이 좀 작고 면적식 유량계에 유사하게 닮았습니다. 그 모양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신뢰도도 엄청 떨어져서 앞으로는 차합식 유량계로 가자 하는 형태로 많이 언급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 위원님 의견이, 근데 뭐 차합식 유량계를 쓰자, 적극 반영하자. 장비는 좋아질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왜 정확도를 많이 높일 필요가 있냐면요. 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량계 눈금이라는 게 되게 많이 떨리면 정리. 그래서 이게 유량계 눈금을 기준점으로 해서 압력을 확인하는 메커니즘으로 성능 시험 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량계 눈금은 고정이라. 최절 유량이면 뭐 다 고정돼 있으니까 뭐 상관없어요. 이제 나가는 쪽이 없으니까. 근데 전격 유량 같은 경우에는 전격 유량치 눈금을 딱 맞춰놔도 이렇게 계속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그럼 압력계도 이렇게 더 많이 떨리는 거지. 결국은 막 속된 말로 제가 막 십수년 동안 소방을 해봤지만 진짜 성능 시험을 정확하게 측정한 거 맞을까라고 하는 의구심도 들어요. 눈금 범위의 폭도 너무 높고, 그래서 이게 유량이 이게 뭐 그 소방 기계 쪽에 기어 맞추시듯이 딱 돼 있으면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압력을 딱 볼 수 있으면 이제 압력의 떨림이 이해되는데 유량 또한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 메커니즘이. 그렇다 보니까 정확한 측정치는 솔직히 잘 안 돼요. 검증이 안 돼. 그래서 그걸 좀 더 정확하게 검지하고 좀 가려고 지금 차합식 유량계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경을 깔 때는. 그렇죠? 그래서 성능시험 배관의 주된 의미는 방사시험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냥 이론적이 실질적으로 그 성능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기존에 설치된 성능시험 배관으로 미흡해. 그 미흡한 것들도 떠나서 장비도 약간 미흡한 거거든요. 우리 기준은 유량이 고정되어 있는 값이면 최절 유량, 전격 유량, 최대 유량 150%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으로 얼만큼의 압력의 변화가 정확한지 그걸 보는 건데, 유량을 정확하게 안 봐지니까 바뀌는 거죠. 엉망이라는 거지. 그래서 차합식 유량계의 핵심은 회장님 답이지만, 그렇죠? 베르누이 등등등, 그렇죠? 오리피스, 벤츄리. 참고로 벤츄리 시험이 기출이고 오리피스는 아직까지 안 나왔고, 두 개를 비교하자면 이제 이게 뭐 두 개를 비교해라, 벤츄리하고 오리피스 비교해라라면 비교 표처럼 해서 손실은 어떤 놈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플로우 유량계하고 이렇게 등등.
근데 뭐 답을 이렇게 교수님 그 실무에서는 네. 현재는 플로우셀을 많이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브로셀 많이 쓰죠. 오리피스 쓰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오리피스 유량계가 오리피스 유량계가 없진 않는데 이게 실무에서 쓰는 게 쓰는 것은 프로셀 유량계가 네, 면적식에 수익이 가깝거든요. 많아요. 예, 면적식에 가까워요. 예. 그거 하나만 씁니다. 다른 건 안 써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계 공정을 가면 차압식 유량계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씁니다. 예. 우리는 전에 막 내가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프로셀 유량계를 만드는 곳은 하나고 그걸 부착해서 스티커를 자기 회사 이름을 붙여가지고 쭉 파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성능을 제대로 검증하는 제도도 없고 이게 검증용 장비가 유량계인데 그것 또한 신뢰도가 높다고 말을 할 수 없는 이런 악순환의 연속인 거죠. 그래서 조금 유량의 범위가 조금 더 넓고 한번 5000LPM이나 10,000LPM 이상 되는 이제 대규모 공정이면 적극적으로 유량계는 바꾸는 게 맞죠. 근데 소방에서 기껏 써봐야 2400LPM이니까 큰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뭐 그 유량계가 뭐 엉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Recording in 전자식이니 progress. 초음파식이니 그것은 뭐라고요? 전자식, 뭐 초음파식 이런 건 달나라 얘기라고 해야겠네요. 소방 입장에서는. 약간 화성급이죠, 화성. 예,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 예, 그거 만약에 그러한 유량계를 쓰겠다 하라면 네 돈으로 써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보르셀 유량계만 20, 3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차압식 유량계도 100만 원 단위가 넘어가거든요. 몇백만 원씩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다가 초음파 유량계 이런 것들은 초음파 유량계는 좀 다른 유류나 이런 쪽 유체하고 좀 맞아지는 형태더라고요. 약간 그런 쪽이 네, 더 그렇죠. 비싼 공정에 쓰고 있는 형태죠.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의 원치지는 원리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그 기존 유량계에 대한 부족함, 아쉬움.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사업템이라고 생각하면 약간 이게 유량이 고정처럼 탁탁 이렇게 정확하게 되는 그런 한 방식만 만들어낸다면 이제 해결될 것 같아요. 성능시험 배관 없애는 이런 것들 좀 아이디어 많이 생각했었는데 실제화되진 않고. 주요소에서 쓰는 유량계는 예. 굉장히 정밀하잖아요. 주유소 쓰는 것도 그렇게 많이 정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래요. 그래도 센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이어프램인가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막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러한 유류의 흐름은 그렇게 크게 정밀할 필요가 없는 부분일 것 같아. 예. 정밀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보다는 한 치수가 더 작은 쪽을 단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2번이 상사법칙이었습니다. 상사법칙. 상사법칙을 이제 혜영님이 답하고 같이 이렇게 뭐 올려주셨는데 이게 방향을 좀 잘 잡아야 되거든요. 제 느낌에. 그래서 상사법칙이 뭐다? 동력 절감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요 흐름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상사를 알면 우리 유양축 해지, 그죠? 예, 1, 2, 3, 3, 2 이렇게 외우는데 그건 이제 늘상 외우는 거니까 그 이후에 그 동력을 위한 그 공식을 집중해야 되는 거죠. 동력을 위한. 그 동력은 회전수와 그죠? 예, 그 지름에 대한 요게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회전수에도 영향이 크고 지름에도 영향이 엄청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해 보면 회전수에 대한 제어와 어떻게 조절을 하고 그리고 동력도 어떻게 바꾸자. 그렇죠? 그 흐름이 그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은 호선님 답이 조금 더 나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 말이 나오면 그러니까 상사법칙을 쓰고 동력이니까 상사법칙의 동력을 일컫는 말로 풀이 나가고 그죠? 그 둘 중에서는 회전수보다는 직경이 좌우를 더 크게 하는 거죠. 3승 5승이니까.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라면 동력이 커지면 뭐도 커집니까? 재홍님은 해바라기 오늘 해바라기 되게 좋아하시네요. 좀 심하죠. 예, 계속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
분들도 해바라기. 맞습니다. 이제 출근하셨네요. 그 동력이 커지면 뭐도 커집니까? 동력이 커지면 소비 전류가 커지겠죠. 소비 전류가 커지면 이 전체 시스템이 다 바뀌는 거거든요. 소비 전류가 커진다. 소비 전류가 큰 놈을 쓰게 되면, 그죠? 그러면 소비 전류라는 게 우리 전격 전류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기동 전류는 더 커지는 거죠. 아, 그러죠. 그러면 시스템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제 약간 방향성을 잡고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냥 뭐 유량을 좀 높인다, 양정을 좀 높인다라는 개념은 안 되는 거죠.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 양정이 한 30m 모자라서 회전수를 조금 더 회전수를 올렸다. 회전수는 이제 고정값이라고 하면 직경을 약간 크게 했다. 그러면 동력으로 그걸 환산하게 되면 진짜 커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렇죠? 그 형태를 조금 더 조심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인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버터는 다시 얘기하지만 전압과 주파수 동시 제어로 인해서 회전수를 줄여주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뭐 답지 쓴 거에 나와 있겠지만 인버터 관련된 상세히 한번 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그 혜경님 올린 그림하고 호선님 올린 그림을 두 개를 비교해 봤었을 때는 그 출제자한테 제출하거나 또는 이제 전달하기에는 그 호선님 그림 방향이 조금 더 전달하기가 편하겠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Q를 보내면 그냥 취입구부터 취출구까지 흘러가는 그 덕트 내부에 압력에 대한 변화는 이렇게 줄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렇게 줄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죽어 나가는 거. 점점. 그것보다는 한쪽은 고정이고 많이 줄어 나가는 것들이 눈에 보기 좀 편하거든요. 계산식도 좀 정리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그림이 조금 더 전달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문제에 물었네요. 원래 우리가 말하고 있는 등속, 등압, 그죠? 정압 재취득 이런 개념이었는데 정압 재취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정리가 딱 됐네요. 그 이번에 나온 화재 안전 기준 해설서에는 네. 정압 재취득도 거의 안 쓴다고. 예, 맞아요. 해설서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니 이걸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거죠, 우리는. 워낙 복잡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발생하는 건 아는데 그 발생을 반영하기가 힘든 거. 그러니까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고조파가 나오는 건 아는데 얼마가 나오는지 몰라서 계산을 안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냥 차라리 여유를 확 줘가지고 뭐 나올 거다 해버리는 게 계산하는 사람에서는 훨씬 더 편한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아까도 연장선상이지만 정밀한 뭔가가 필요하면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정밀하지 않거든요. 얼마 이하 이러면 대충 해,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압적 취득 한 번도 이렇게 이게 그 원래 이제 정압적 취득 핵심은 덕트 설계란 말이 바로 붙잖아요. 그러니까 덕트 사이즈를 효율적으로 구하자는 거죠. 가장 큰 핵심은 이제 풍량은 고정값이고 면적을 어떻게 해서 풍속을 맞출 거냐. 그러니까 Q는 일정이고 V는 얼마 이하로 돼 있으니까 A를 얼만큼 늘릴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는. 그게 이제 핵심 방향성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형태는 Q 값이 일정하니까 그러면 풍속과 정압의 차이를 어떤 식으로 정리해낼 거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동압과 정압의 관계 이렇게 딱 하면 이제 등속으로 갈 거냐. 그죠? 그러니까 동압이 일정한 형태로 갈 거냐. 등압으로 갈 거냐. 아니면 정압 재취득. 가장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것은 정압 재취득에 가깝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에너지 소비는 좀 과할 수 있죠, 솔직히. 그냥 여유를 확 줘버리는 게 설계사가 머리 안 아플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나온 형태가 캐비테이션 지수입니다. 135회 때 무차원수로 기출 문제인 거. 그렇죠? 이게 이제 그 검색을 조금 해보시면 이 캐비테이션 지수라고 하는 형태가
그 분모는 동합에 예. 동합 계산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호소님 올린 부분은 P1 빼기 이제 분자에 해당되는 P1 빼기 그 PV 증기압. 그죠? 그런데 이제 다른 자료 올려진 거에 보면 이게 이제 0.1, 0.15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고 또는 0.1 돼 있는 것도 있고 대기압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원론식은 이게 더 바람직한 것 같더라고요. 예, 이렇게 해서 압력차긴 하죠. 압력차. 그래서 이 시그마 이 캐비테이션 지수라고 하는 자체가 그죠? P1, P2 분해. 그러니까 1차 압력과 2차 압력은 이제 고정처럼 돼 있는 거고 1차 압력을 얼마 했었을 때 얼마의 크기냐. 근데 요 그림은 전 나쁘지 않더라고 보이더라고요. 예, 검색해서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 캐비테이션 지수라고 불리우는 이 놈들은 그죠? 요 그 시그마 그죠? 이게 미리볼트로 가야 될지가 잘 모르겠어요. 단위를. 예.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시그마 그죠? I 그죠? 요 사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캐비테이션. 그죠? 그러니까 제일 왼쪽과 제일 오른쪽은 캐비테이션이 생기지 않아. 예. 그래서 최대 진동과 약한 발생 사이에 생기는 건데 이게 보통 이제 이 다른 프린트물 보면 약한 발생이라기보다는 초기 캐비테이션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캐비테이션 뭐 사이 이렇게 부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조금 더 곱씹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게 건축 기계 설비 기술사 문제에서 나왔던데요. 그죠. 거기서 잠깐 유튜브에서 30초 해설해 주셨거든요. 예, 예. 근데 거기 분모에 로지 H로 계산을 말씀해 주더라고요. 예, 로지 H. 예, H를 해서 흡입수도로 해서. 예, 맞아요. 그렇게 써주고 그러면. 예, 같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자료들도 있고 요 자료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엄청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이론으로 하고 나는 이걸로 하고 그래서 약간 답을 쓸만한 형태는 요 부분이 조금 더 많이 깊이 있게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시고 편하게 하려고 하면 이제 그냥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분모 자체가 동합 형태로 들어가서 하는 거 그걸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그 위키리크 보면 캐비테이션 지수는 분모가 동합으로 돼 있어요. 그걸 딱 보시고 그 다음에 좀 더 들어가 보면 이건 이제 기계 쪽으로 완전히 들어갔다 그죠? 보니까 압력 스케일과 크기 스케일 이건 제가 아까 뭐 저도 봤는데 읽다가 이게 또 선 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걸로 좀 더 들어가 버리면 피곤하겠지요 라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피곤하겠지요 해서 잠깐만요. 자료를 피곤하네요. 자료가 없네. 아까 자료로 제 사이트만 올려놨다고 생각했었는데 없네요. 그래서 요 지금 혜경님 보신 자료도 제가 보고 이제 내용을 하긴 했었는데 요 밑에 있는 공식까지 조금 과할 수는 있으나 그 위에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쪽에 있는 캐비테이션 지수에 대한 이 시그마에 대한 그 곡선 그림은 그죠? 제일 오른쪽과 제일 왼쪽 사이 그 가운데가 발생하는 거. 그죠? 네, 그렇게 딱 한번 안 넣으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은 인버터는 이렇게 가볍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동홍님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버터는 지금 전류형도 있고 전압형도 인버터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최근에 나왔던 인버터의 세부는 뭘 제어하느냐 그 전압과 주파수 제어하는 거, 그 벡터 제어하는 거, 뭐 다른 또 제어하는 것도 들어갔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 우리는 그냥 지금 현행 기술은 전압과 주파수를 제어하는 걸로 거의 끝났어요. 그까지만 보면 됩니다. 그 감압 밸브를 예를 들어 보면 감압 밸브는 파이로트 방식부터 해서 더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그렇게까지 제어를 안 해. 진짜 무식하게. 그냥 뭐 단순해요. 그냥 단순한 제어. 그 형태까지도 아직까지 안 가서 요 인버터도 더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서는 또 뒤통수 찌르는 거지. 그래서 전류는 직류정 전류원, 전압은 직류정 전압원으로 결국은 자네더라. 그래서 인버터 컨버터는
제가 건축전기 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니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다. 인버터하고 컨버터. 그죠? 간단 보시면 교류를 직류로 바꿀 때를 인버터, 반대를 이제 우리만 컨버터라고 보통 부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더 다른 정의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약간 스위칭 회로 위주로 해서. 근데 저는 이 정도 답을 이렇게 충분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중요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인버터에 뭐하고 비례를 하는지. 그죠? 그래서 풍량은 속도에 비례하고, 이 속도를 이제 n으로 했습니다. 회전 속도죠, 회전 속도. 그래서 정압은 속도의 2승, 동력은 3승. 그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사법칙. 상사법칙 그대로를 생각할 것은 유양축. 그죠? 그리고 유량, 양정, 축동력이 회전수에서는 1, 2, 3으로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혜경님 답하신 거하고 다 닮았죠? 인버터 제어에 이제 그 전력에 관련되어 있는 흡입 댐퍼, 토출 댐퍼 쪽. 그래서 핵심은 요 분에 이제 제가 단톡에 안 올렸나요? 이거 제가 한번. 이거 안 올렸네요. 요건 제가 보내드렸는데. 모션 컨트롤러.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추가로 조금 넣고 싶었던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단톡에 올릴게요.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뭐가 있습니까? 인버터 부하 있죠, 부하. 인버터 부하. 보시면 이게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렇죠? 토크. 회전 속도가 n이면 토크가 회전 속도하고 일정하게, 회전 속도가 커질수록 토크가 일정하냐. 그러니까 CT 부하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제곱으로 상승하는 거죠. 그죠? VT 부하, 토크가. 그 다음에 CP 부하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거기 이제 읽어보시면, 뭡니까? 이렇게 했었을 때, 그 VT가 회전 속도가 증가하면, 그러면 토크는 자승으로 증가하거든요. 이게 소방에서 쓰고 있는 형태하고 똑같다더라고요. 그거까지만 양념을 살짝 넣으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그 전기자동차는 이것들을 이제 예전에 이제 전기차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빨리 보급된 곳이 제주도거든요. 제주도에서 충전하다가 이제 또는 충전기 부딪히고 그 충격이 어느 정도 되냐 뭐 이런 것들 등등. 그래서 이런 기준은 쉽사리 묻지는 않을 거지만 다기술사의 전기차가 위험도 우선순위에 있다 보니 좀 더 한번 보고 가시라라고 하는 의미로 넣었네요. 그래서 보니까 앞으로 엄청나게 빨리 되네요. 100세대 이상이면 대상이 되고, 그죠? 몇 프로 이상, 5%고, 그죠? 그 전과 중에서는 2% 범위로 끌어올려라.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등등등. 쭉 한번 보시고, 그, 충전 부분 묻죠? 강도. 근데 이거 지금 IK가 뭔 뜻입니까? 회장님. HA요? 그냥 기계에서 충격이 견디는 능력이라 알고 있는데. IK? 예. IK. 08은 뭔데요? 네? 08. 08은 00에서 어제 호선님이 보내주신 거 있잖아요. 그거. 그거. 10단계로. 00부터 10까지. 10단계로 있네. 0부터 10단계가 있네. 11단계가 있네, 결국은. 그죠? 0이 있으니까. 이게 그거였구나. 한눈에 아는. 네, 근데 이거 한법을 다 쓰면 양이 많아질 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게 놨어. 그걸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임팩트 코드라고. 이걸, 그렇네요. 충격의 보호 정도. 제가 시험을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이게 얼마를 떨어뜨리는 건, 500g을. 차라리 5줄이었대, 5줄. 5줄.
5줄. 아, 그렇네요. 그만큼 견디는 거 아닐까요? 5줄만큼? 어, 5줄만큼 만들었네. 임팩트 5줄이네요. 그죠? 그 젠백과 5줄. 그러니까 이걸 에너지로 해가지고, 그죠? 무게와 거리로 해서, 어디? 중력 가속도 곱했을 때 나오는 게 이제 에너지가 얼만큼이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별걸 다 해야 되는 소방. 출제해서 죄송합니다. 예. 특이한 놈들이네. 그리고 5줄의 충격을 견디는, 그죠? 이게 좀 잘못 말하면 또 이게 또 우리가 쓰고 있는 전력량 개념으로 또 생각할 수 있으나 이건 순수하게 에너지로, 그죠? 1.7kg 맞습니까? 네, 1.7kg. 1.7kg. 이것도 어렵게 돼 있네. 1.7kg, 505kg, 5kg 이렇게 돼 있네요. 29.5cm. 국제 기준으로 또 오면 또 머리를 떨어뜨렸어. 피트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수치가 되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7kg를 30cm 떨어뜨리면 1.7kg를 약 30cm 거리에서 떨어뜨렸을 때 네. 5줄 정도의 충격으로도 이상이 없어야 된다. 충격 강도. 저도 이제 처음 보는 기준이어가지고 충격의 강도. 그죠? 우리 뭐 외함 이런 거에서 충격 강도 시험 이런 게 자체가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김 여사 이런 분들이 지하 주차장에 있는 소화전이라는 소화전은 다 부딪혀가지고 강도 테스트를 직접 중공 때 이상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보면 그 선장 소장님들, 기계 소장님 잘 모르거든요. 그딱 보다 보니까 아이씨 쌍욕 막 하고. 이건 또 다시 주문 제작해야 되는 거니까 기준이 없어가지고 규격품 잘 없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7번에 호선님 분이 왔었으면 또 약간 말하려 했는데 호선님의 약간 답이 장황한 게 없잖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은 전면 부식과 갈바닉 부식이 그냥 이제 주연인데, 그러니까 이제 문제의 그 호생 답 올려주신 걸 보면, 그러니까 이게 주연과 조연의 확연한 구분이 없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전면 부식과 갈바닉 부식에 대해서 쓰면, 저 같으면 전면 부식, 갈바닉 부식 적고 3번은 비교. 예. 그런 쪽으로 나가는 형태를 이 두 개에만 집중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호선님은 이게 부식의 개념과 전면 부식, 갈바닉 부식에 대해 적어라라는 답인 것 같았어요. 1번에 이제 부식에 대한 개념, 뭐 메커니즘 적고 이런 뭐 발생되는 전체적인 종류 다 넣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 근데 이 문제는 7번은 이 콜로전이라고 하는 이 부식의 딱 두 가지 종류만 물었어요. 전면은 뭐고 뭐는 뭐다 이렇게. 그죠? 전면 부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부식이었습니다. 그죠? 부식 메커니즘 전체 이렇게 그대로 딱 들어가서 일반적인 거 등등등. 그 다음에 이제 갈바닉이라는 것은 이종금속을 보통 얘기할 때 쓰잖아요. 이종금속 들어가면 답은 되게 잘 쓰셨던 게 우리가 말하는 이온화 경량을 기준점으로 했었을 때 이 둘 사이가 크면 클수록 훨씬 더 부식이 많이 생기는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 보면 이게 그 뭡니까? 우리가 이제 그 뭐니 그 집 짓는 그 아니 농협이 또 왜 떠오르지? 집 짓는 데 있잖아요 지금 주택공사 그 주택공사 이런 등등 LH 이런 거 LH 나와야 되는데 자꾸 농협이 나와가지고 농협하고 관심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LH 같은 경우에는 갈바닉 부식이 엄청 촘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종을 쓰잖아요. 이종을 쓸 수밖에 없는 형태가 우리가 완전 주철로 쓰고 있는 아연도금 강간하고 우리가 다 이종 쓰잖아요. 그러니까 STS라든지 동간이라든지 기타 배관을 쓰면 그 사이는 무조건 이 부식 방지 캡을 쳐야 되거든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그냥 PVC로 되어 있는 이런 소켓 같은 거 그걸 딱 세워서 직접적인 다이는 없게 그리고 양쪽은 또 전이가 일정하게 또 연결도 시켜놓다. 본딩처럼. 아니면 감리가, 소방감리죠. 요 두 개의 사이에 전이치를 재가지고 차이가 없음을 또 보여주고 그런 것들 좀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바닉은 지금 우리 일반 소방공사에서는 전혀 안 합니다. 그렇죠? 예, 안
안 하니까 나중에 보면 특히나 부식이 많이 촉진되어 있는 곳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특히 가끔씩 보면 조심해야 될 것들은 가스계 소화설 비축. 가스계는 동관도 많이 쓰고 뭐 기타 등등에 대한 배관들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답에 만약에 한 번 더 정리를 하시고 양념을 친다고 하면 표면에서 일상생활인 거, 이종 금속 요 둘 사이는 그렇죠? 비교됐었을 때 장단점이 이렇고 저렇고 등등 이렇게 조금 지금 최근에 나오는 경향의 문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걸 또 고려하셔서 답을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8번에 요건 제가 법을 들어가 봤더니 법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장 위험성 평가는 지금 세 번째 이렇게 나오면 세 번째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그 노동부 관련돼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점에서 지금 요 부분 요 검색하시면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험성 평가 부분이 또 있고 사업장 위험성 평가 지침이 또 있거든요. 이걸 막연하게 다 가져갈 수는 솔직히 없어요. 솔직히. 그죠? 근데 최근에 다 기출이고 해서 한번 보고 가는 거. 그래서 1번은 제 개요는 이 법규문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형태는 추가적인 정의 우리가 못 봤던 거. 위해 위험 요인 이런 거 있거든요. 오늘 저희 현장도 이제 노동부에서 점검하러 나왔는데 위험성 평가가 갔다더라고요. 전부 다 이제 공사 현장에서는 잘 안 하거든요. 그때 워낙 이제 최근에는 공사 현장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거 확인하고 그런 거지. 그다음 위험성이 뭐냐? 위험성 평가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요 정의가 엄청 잘 돼 있는 말입니다. 위험성 평가. 사업주가 스스로라는 말이 핵심이죠. 내가 미리 유해 위험을 파악하고 있고 그 유해 위험 파악이라는 개념이 뭔지 한번. 그 다음에 유해 위험 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낙후되어 있는 나라라든지 그런 환경이면 뭐 이런 거 별로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 이런 식으로 갔을 텐데 좀 위험도를 최대한 줄이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위험성 수준을 정하죠. 뭐 반경 몇 미터에 뭐가 있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다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 이런 등등. 그래서 유해 위험 파악은 그렇죠. 순회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고 나머지는 선택적으로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평가의 판단 방법은 지금 위험성 평가 판단 방법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답지 기준으로 봤었을 때. 기준을 뒤졌는데 명료하게 위험성 평가 판단이 뭐다라는 말은 없고요. 그 기준을 짧게 얘기하면 그 밑에 있는 위험성 결정이 있죠. 답에. 이 결정에서 파악된 위험이 준비되어 있는 네가 생각하고 있는 위험성 수준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 어떠냐 이런 것들 봐라. 그게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 판단의 위험성 수준이 허용 가능 범위 내에 있는지를 뭐 결정해라. 요게 이제 요 부분이 판단 방법류에 되지 않을까.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위에 있는 내용은 조금 더 참고시켰습니다. 그죠? 다른 규정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는 것들이 근로자의 참여 관련. 그죠? 그 다음 네 번째가 공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법인데도 약간 외진 부분이 있지만 위험성 평가 부분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그죠? 위험성 평가 부분에 산업안전보건법류가 가장 최근에 나왔던 범위거든요. 그래서 공사 현장을 더불어서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예. 이 부분을 좀 공부를 좀 최근에 좀 해봤거든요. 네, 많이 하셨죠. 예. 그랬더니 2023년도에 좀 질적인 그 개정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2024년도 말에 개정이 있었더라고요. 네. 근데 2023년도 중반에 개정된 핵심 내용은 예. 그 애매한 위험성 추정이라는 것을 없애버리고 예. 추정이라고 저는 있었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추정이 좀 너무 주관적인 평가가 있으니까 2023년도에 없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2024년도 12월에 개정된 핵심 내용이 뭔가 봤더니 예. 근로자 참여를 아주 구체화시켰고 전부 다 그 전에는 그러니까 사업주가 하라. 예. 그다음에 근로자가 살짝 있는데 2024년도 말 기준에 의하면 예. 개정된 법에는
근로자 참여를 애당초 처음에 준비할 때, 예, 그다음 파악할 때, 예, 결정할 때, 그 대책을 수립할 때, 예. 실행할 때 그 5단계를 예. 거기다가 근로자를 무조건 참여시켜라라고 구체화시킨 것이 네. 2024년도 말의 법 개정의 핵심 내용이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좋네요. 아마 그 타기술사에서 예, 문제가 된 것이 네, 그 무엇이냐 근로자 참여와 관련된 뭐 기준 예, 이게 그 교수님 문제 12월에 개정이 될 때에는 예, 근로자 참여를 아주 구체적으로 5개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거 감 잡는데 애먹었었는데 아, 국 네이버 찾아보면 뭐 옛날 법 튀어나왔다가 2023년도가 맞습니다. 최신 법인 줄 알고 공부했더니 그 다음에 어떤 2024년도에 말에 바뀌었는데 핵심 내용이 근로자 참여를 예, 1, 2, 3, 4, 5호로 예. 구체화한 것이 핵심 내용이었더라고요. 아, 그런 주안점 위주로 해서 공부하시면 좋겠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화재 안전 기준 언제 바뀌었다 이런 것들을 맞습니다. 자동적으로 알게 예, 되는데 그 산업 안전 기준 부분 그게 핵심이었고 그걸 알고 있냐 모르고 있느냐가 질문의 원칙이겠네요. 사실 나왔다고 예. 생각합니다. 여튼 또 암기 덩어리네요. 답답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 끝으로는 UPS입니다. UPS를 문제로 내기에는 약간 좀 과하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UPS의 용량 산정 방법은 법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개수 규격도 명료하게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주의사항 이런 이유는 개수 규격이 있으나 UPS 용량 산정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나온다는 말은 명료하진 않는데 잠깐만 볼까요? UPS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나왔던 발전기 용량 계산하는 방법 거기에 대한 UPS의 부하를 입력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는 있는데 그 외에는 없죠. 근데 UPS는 나올 시점이 돼가지고 제가 냈어요. UPS는 지금 116회 이후에는 UPS가 안 나왔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기초적으로 공부하실 때 UPS는 이제 그 CVCF거든요. 전압과 주파수가 일정한 형태로 흘러갈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저장하는 것들은 배터리 영역으로 또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CVCF하고 배터리가 일체화되어 있는 게 UPS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소방에서 부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즉시 부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병원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류의 전산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즉시 되는. 근데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자동으로 전환되는데 그러니까 전혀 어닝터럽터블한 형태의 그 부하가 있느냐 없느냐를 찾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UPS는 나올 시점이 됐는데 이게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 거냐, 좀 더 쉽게는 어떻게 정리할 거냐를 고민해 봤었을 때 한번 나오는 직전이다 생각하셔서 이것저것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나왔던 것들은 116회는 진짜 오래되긴 했다. 그죠? 한 14회 이후니까 회차로 따져보면 그냥 4, 5년쯤 안 나왔던 범위니까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고 마지막 문제쯤이 하니까 터널 이따오로 이렇게 나온 거 외에는 딱히 없는 거니까 요번에는 요 용량 공식을 반드시 암기하라는 건 아니고요. 솔직히 이런 문제 나오면 약간 반칙에 가깝습니다. 법 규정도 아니고 지가 알아서 실무적으로 쓰고 있는 형태하고 똑같아가지고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좀 더 들어가서는 이게 계산 문제가 계산 문제인데 이 수식이 중요한 개념보다는 이게 무정도 전원장치 화재가 발생했었을 때의 그 핵심이거든요. 화재는 배터리하고 똑같은 거니까 우리는 늘 똑같은 걸로 갑니다. 여기 보시면 그
배터리 화재로 제가 답을 썼거든요. 기출문제. 그래서 요거 딱 한번 보시면 그 SOC라고 해가지고 SOC 그러니까 State of Charge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충전하는 상태. 그래서 지금 보면 20%까지가 20%의 이하가 과방전, 80% 이상이 또 폭주. 그래서 이제 유지는 20%하고 80% 사이를 유지하는 것들을 가장 효과적.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데이터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아직 안 나왔던 열폭주, 뭐 기타 등등을 언급하면서 이제 갈 수 있겠죠. 교수님 이게 SOC가 BMS하고 좀 비슷한 어떤 맥락을 갖고 있나요? 아니면 아니 다른 같은 거 아닐까요? 느낌상으로 보면 어차피 뭐 그죠? 별 차이는 크게 없을 것 같긴 한데. 저도 BMS가 큰 개념이고 네. SOC는 그 중에 한 작은 부분이고 그러니까 SOC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네. 지금 충전 상태도 읽어드리고 맞아요. 그러니까 각 셀들의 상태도 읽어드리고 맞아요. 온도도 읽어드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전기가 어떻게 고전압에 들어가는지 이것을 그러니까 BMS가 큰 범위 그렇죠. BMS가 SOC를 파악하는 것. 그래서 약간 준비하실 때 BMS가 더 시험의 출제 빈도는 높긴 하죠. 지금 뭐 배터리를 지금 다루고 있는 학문들이 건축전기나 전기 쪽은 지금 계속 핫하거든요, 문제가. 근데 우리가 지금 후발에 가까워요. 우리는 약간 뭉뚱거리로 배터리 화재가 뭐냐, 위험하다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정작 관리하는 메커니즘이 뭔지는 손을 안 놓고 있거든요. 조금만 더. 그래서 보통 보면 이 출제위원들이 건축전기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기출됐던 문제를 확인하고 할 때, 야, 이거 이제 우리 수학에 넣어보면 좋겠는데 하는 거 있으면 내는 거지. 좀 그렇게 한번 딱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맨 끝에는 약재들이 이렇게 있더라고, 비교해서. 가스계, 그죠? 콘덴스드 에어로졸,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워터미스트. 워터 스프레이, 워터 미스트 이런 것들이 효과적이냐. 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오프가스 이런 것들도 좀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출되는 가스 등등. 그죠? 그래서 우리가 70도 이상 되면 오프가스 발생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오프가스라는 것은 산소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질식은 불가능해지는 시점이 되고 냉각 소화가 아니면 불가능해지는 직접적으로 열시키는 메커니즘이 없다 보니까 폭주는 연속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온도가 계속 상승되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되겠죠? 예. 요렇게 되어 있네요. 동훈이 지금 올리신 거는 여기 가장 최근 법입니까? 재홍님 올리신 거예요? 위험성 평가요. 재홍님 올리신 거네요. 예, 아까 맞아요. 거. 24년 말에 올렸던 거. 맞습니다. 요거 보고 제가 올린 거거든요. 몇 페이지 안 돼가지고 한번 올려놨어요. 잘하셨네요.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이제 위험성 평가는 시적절할 쯤에 이제 준비하시고 암기하면 되는 거라서. 맨날 이제 한 3마디 하고 암기하세요 하고 3마디 하고 암기하세요를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네요. 이건 공부가 아닙니다, 이거. 그렇죠? 족쇄네, 족쇄. 산업안전 지도사 수험생은 막 눈에 쌍불 켜고 막 이해하고 암기하고 그렇죠. 보고 그렇죠. 그렇게 하더라고요. 진짜로 많이 하고 이제 아시다시피 노동에 관련돼 있는 이 관련된 법률 산업안전보호법이 제일 크잖아요. 이것도 이제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터지다 보니까 법률이 이제 이 덩어리가 엄청 큰데도 좀 빨리 바뀌어 나가고 지침은 빨리 바뀌어 나가고 이런 추세라 가지고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유 빡시네요. 그 외에는
PSA 교수님 그 예, 용량 선정 방법 해갖고 DC 1, 2, 3 예. 이거 가져가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이 좀 고민이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전기 쪽에서는 근거법은 없는데 과거에 좀 출제했던 문제 좀 가까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그냥 막연한 생각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법률도 아닌데 근데 왜 내냐? 근데 현장에서는 이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짜증나는 거죠 결국은. 그 다음에 거기 그 청에 보도자료 아까 제일 말씀드린 대로 24년에 화학사고가 195건 있었는데 수은 누출이 제일 많았네요. 그렇죠? 그런 것 특징들. 산불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거 뭐 좀 있으면 한번 준비하셔가지고 의견 주시고 답안는 찾는. 그렇죠? 살림화재가 참 나올 건덕지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 외로 좀 찾아보면 별 것도 뭐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불안한 거죠. 또 뭐 어디 구석진 것을 물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애매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네요. 다른 뭐 질문사항은 아까 그 산불화재에서 네. 산불 감식 기술 뭐 그 감식 지수 예. 이게 어디 좀 스탠다드를 좀 가지고 있나요? 요 부분이 자, 잠깐 열게요. 산불에 관련해서 요것 또한 이제 검색의 결과로 산림청을 제가 들어갔었는지 산림화재 산림화재 산림청에 가보면 산림화재에 대한 개념들이 쭉 있거든요. 그 산림청이었던 것 같은데 산림화재 산림화재 산림통계 여하튼 또 바로 찾으려니까 잘 안 보이네요. 공공 데이터 못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산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수간, 그렇죠? 그리고 뭐 지중 지표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옛날. 그 다음에 이제 임야의 3단계. 그 다음에 그 어떤 적응성 있는 약재 고민하시고, 그리고 산림화재는 좀 더 크게 보면 산림화재 뭐 발생 원인과 문제점, 대책 뭐 이렇게 끝날 텐데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무슨 지표화되어 있는 것들 뭐 그런 것들 등을 좀 암기하고 정리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어요. 약간 포괄적이고 그래서 찾았던 게 방금 전에 봤던 그렇죠? 그런 범위의 한정이니까 이런 부분은 선택사항으로 해서 좀 필요하시면 보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죠? 진짜 배울 거 많네요. 그렇습니다.
뭐 많네요, 그죠? 할기. 그리고 아까 그 사회무역사업 문제 중에 네. 우리 차압식 유량계 네. 거기에 우리 대표적으로 그 피토 게이지라고 하나요? 뭐라고요? 아, P2? 피토 게이지를 아, 피토 게이지. 피토 게이지 우리 그거를 갖다가 조금 이제 포항에서는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압을 체크를 하시면 유량으로서도 피토 게이지를 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피토 게이지로 피토 게이지는 이제 압의 차이는 이해하는데 그 압의 차이를 어떤 책에서는 그걸 갖다가 이제 차압식 유량계로 이렇게 좀 표현하는 데가 있는데 이게 잘못된 책인지. 아니 그건 아닙니다. 예. 피토 게이지도 마찬가지죠. 피토 튜브라고 하는 형태에서 그 게이지만 떼는 형태하고 똑같아가지고 그것 또한 차압식 유량계에 대한 그러니까 유량계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1차 축과 2차의 압력의 차이 그 압력의 차이로 이제 Q를 값을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Q는 AV가 다 똑같은 거니까. 예, 그래서 유량을 유추할 수 있는데 그냥 풍량계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피토 게이지도 풍량계 아닌가? 피토 튜브. 피토 튜브 유량계도 같은 형태죠. 같은 형태. 우리 공부했었을 때 이제 나왔던 범위하고는 똑같은 형태. 그렇죠? 똑같이 생겼네요. 똑같이. 요 지금 뭐 원래는 이제 피토가는 속도 항공제에서도 이걸로 속도 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제트기 보면 앞쪽에 이제 관이 이렇게 두 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트기 앞쪽에 보면 바로 미사일 나오는 구멍처럼 긴 관이 이렇게 두 개 딱 있어요. 그걸로 이제 유속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걸 측정해가지고 내부의 날개 뒤를 자동으로 센서로 조절한다더라고요. 예. 지금 단톡방에 올린 사진을 이렇게 살짝 보시면 그냥 핵심사항은 그렇죠? 압력에 대한 차이 구하고 압력 차이만 알면 우리는 뭐 바로 풍속 구할 수 있고 풍속 구하면 단면적만 알면 그냥 바로 풍량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똑같은 원리로 다 돼 있어가지고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상도 있네요. 영상도. 그렇습니다. 요렇게까지. 아이고 이게 아니고 공유 요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되겠죠? 네. 또 한 주 동안 암기하신다고 엄청 고생 많으신데 또 뭐 급변하고 있진 않지만 자질구레하게 계속 변화되고 있네 뭔가가. 또 익히시려고 하면 많이 힘드실 텐데 그 모범 답안은 100% 다 적으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나와 있는 부분에서 키워드를 짜가지고 그리고 배우는 방향 그리고 이슈화되어 있는 것들 위주로 해서 정리하고 있으니까 거기 맞춰가지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되겠죠? 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예, 그러면 원래 얼굴 뵙고 그죠? 예, 뭐 쌍욕도 좀 해가면서 이렇게 봤었어야 되는데 원거리라 쌍욕도 잘 못하고 그죠? 눈으로 이렇게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눈 잔소리도 못하고 원거리에 있으니까 다들 이렇게 무탈하시죠? 안부하는 묻는 것처럼 이렇게 좀 그런 거 안 됩니다. 암기 못하면 쌍욕. 예?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죠. 약간 떨어져 있으니까 좀 덜 와닿네요. 요거 좀 다른 지금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유량진 오시는 거는 좀 어려우신 건가요? 네, 그거는 차후에 얘기하시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됐어갖고 일단은 이러한 것들도 좀 체험하고 등등을 이렇게 딱 해야 되는 거죠.
여하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터디는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시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